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내게 딸의 물건을 전부 버리라고 강요했다. 잊고 앞으로 살아가의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나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 만약 이걸 읽고 있다면 당장 가방 안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가방을 열고는 비명을 질렀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디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제 청중이 궁금하네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검은색 차 지붕 위로 비가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하듯 창문을 두드렸다. 차 안은 고요했다. 지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져가는 대구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잿빛 건물들은 잿빛 하늘과 하나가 되었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노란 얼룩으로 번져나갔다. 하늘공원 묘지는 이미 뒤로 멀어졌지만 흙냄새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며 콧속을 파고들었고 혀끝에는 씁쓸함으로 남았다. 작년에 회사 회식을 위해 하은이가 골라주며 "엄마, 너무 잘 어울려요. 완전 10년은 젊어 보여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검은 원피스에는 빗물과 섞인 성수방울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상심할 필요 없어. 재혁의 목소리는 마치 외운 문장을 읊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들렸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 거야? 인생은 계속돼. 지혜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차 안의 어스름 속에서 그의 옆모습을 뜯어보려 애썼다. 15년 동안 그녀는 이 남자 옆에서 잠을 깼고 그의 눈가주름 하나하나와 목의 점 하나까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돌처럼 굳은 얼굴, 꾹 다문 입술,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베르가못 향이 섞인 그의 강렬한 향수 냄새마저도 오늘 같은 장례식 날에는 어울리지 않고 너무나 들떠있는 듯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뭐, 내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냐고. 재혁이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짜증이 스쳤다. 누군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히스테리 부려봤자 도움될 거 없어. 난 내일 납품업체랑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인생은 멈추지 않으니까. 장례식에서 그는 검은 우산 아래 홀로 서서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사람 같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갈 때 지혜는 다리가 풀려 부산에서 첫 기차를 타고 달려온 학교 친구 수연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재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돌풍이 차가운 빗방울을 그의 얼굴에 뿌렸을 때 넥타이를 고쳐 맸을 뿐이다. 성직자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기도를 읊었다. 향로에서는 달콤한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남편은 지혜가 그의 회사 창립 10주년 선물로 사준 값비싼 스위스 시계를 보고 있었다. 걔는 15년 동안 당신 딸이었어. 지혜는 젖은 손수건을 손안에서 구기며 속삭였다. 하은이가 어버이날에 엄마, 행복해서 울 때만 쓰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선물해준 상자의 마지막 손수건이었다. 당신이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줬잖아. 기억나. 두류공원에서 걔가 핸들 놓는 걸 계속 무서워하다가 혼자 타게 되자 소리쳤잖아. 아빠, 재혁 아빠, 봐요. 나 할 수 있어요. 기억나? 재혁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지혜의 몸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통곡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봤자 무슨 소용인데? 지혜는 그들이 평소 가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움찔했다. 하은이가 바닐라 라떼와 마시멜로를 좋아했던 카페를 지나 달구벌대로를 따라 집으로 가는 대신 남편은 국채보상로로 방향을 틀었다. 와이퍼가 유리를 긁으며 빗방울을 흐릿한 얼룩으로 번지게 했다. 우리 어디가? 재혁 씨,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좀 눕고 싶어. 확인할 게 좀 있어? 재혁은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2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건물에는 아름다운 손길 자선단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1층 창문에서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옷이 가득 찬 선반들이 보였다. 차에서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왜? 재혁 씨, 무슨 일이야? 웬 자선단체? 그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와 썩은 낙엽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었다. 어디선가 멀리서 개 한 마리가 누군가를 애도하듯 애절하게 짖고 있었다. 운영 시간이랑 어떤 물건들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지혜는 온몸이 차가워지며 남편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 소매를 붙잡았다. 그가 지난달에 성공적인 거래를 자랑하며 산 코트였다.
무슨 물건, 무슨 말이야? 재혁은 마치 그녀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평소에는 웃음기가 어려 따뜻했던 그의 갈색 눈동자에는 이 제11월 금호강의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하은이 물건 말이야. 당연히. 먼지만 쌓이게 둘 순 없잖아. 내 신경만 극을 뿐이라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자. 고아원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좋은 일이잖아. 걔도 좋아했을 거야. 걔가 어떤 애였는지 알잖아. 항상 남을 도우려고 했지? 걔 물건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지혜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오늘 우리 방금 걔를 묻었어. 아직 흙도 다 마르지 않았다고. 재혁 씨, 기다려봤자 뭐가 달라져? 일주일 뒤엔 더 힘들어질 거야. 반창고 떼듯이 한 번에 하는 게 나아. 한 번에 끝내는 거지? 믿어. 그게 모두를 위해 더 좋아. 난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모두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을 위해서? 그의 눈에 흐린 물속의 포식자 그림자처럼 위험한 무언가가 스쳤다가 금세 사라졌다. 지혜야, 자기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슬픔, 충격, 다 이해해.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이 개방에 들어가서 옷장에 걸린 옷들이랑 책상 위 교과서들을 보게 될 거야. 걔 의대 가려고 했잖아. 기억나? 해부학 책만 파고들었지? 그럴 때마다 심장에 칼이 꽂히는 기분일 거라고. 왜 스스로를 고문해? 그게 걔한테서 남은 전부니까. 지혜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터져나왔고 그녀는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쳤다. 베개에는 아직 걔 냄새가 남아있어. 공책에는 걔 글씨가 있고 15살 때부터 입던 이제는 작아졌는데도 좋아했던 유니콘 잠옷도 자기가 장난으로 사서는 최고의 딸이라고 쓰인 머그잔도 있다고. 바로 그거야. 재혁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다. 냄새, 공책, 낡은 청바지. 넌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물건에 매달리고 있어? 그건 건강하지 못한 집착이야. 지혜야. 무슨 집착이야. 재혁 씨. 우리 오늘 걔를 땅에 묻었어. 오늘. 재혁은 철없는 아이를 대하는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난 그냥 도우려고 한 것뿐이야. 내가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싶다면야. 지혜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15년 동안 딸의 아버지였던 사람,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춤 학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 데리러 오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차 안에는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음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다. 가서 뭐가 뭔지 알아보고 올객 재혁이 문을 열었다. 5분이면 돼. 그동안 수연이한테 전화라도 해.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해달라고 했잖아. 그는 차에서 내려 웅덩이를 피해 입구로 걸어갔다. 지혜는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이 잿빛비의 장막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심한 구역질을 느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건 충격이야. 슬픔을 이겨내는 그만의 방식이겠지? 하지만 의식 깊은 곳, 가장 끔찍한 추측이 숨어있는 그곳에서는 이미 다른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녀가 수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 함께 살아온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그가 물리시험에서 90점을 맞았다고 하은이를 너무 거칠게 꾸짖을 때, 딸이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눈을 치켜뜰 때, 댄스 스튜디오 발표회에 가지 않을 핑계를 찾을 때, 그런 순간들을 외면하고 싶었을 뿐이다. 재혁은 10분 후에 돌아와 어깨에서 빗방울을 털어냈다. 그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활기찬 색상의 번쩍이는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다. 다 알아봤어. 그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그에게서는 축축한 냄새와 낯선 담배 냄새가 났다. 일요일 빼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대. 옷, 신발, 장난감, 책 다 받는다고.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야 한대. 내일 아침부터 정리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내일이라니.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재혁 씨, 내일은 49제도 안 지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49일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가 시동을 걸었다. 걔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아니잖아. 그럼 미룰 이유가 뭐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방 비워야 해. 뭐? 왜 비워? 인생은 계속되니까. 나 사업 확장 계획이 있어? 재택 사무실 하나 있으면 좋겠어. 방을 박물관처럼 놔두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녀는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당신 심장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 계산기. 난 현실주의자야. 재혁이 낡은 현대 아반떼를 추월하며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리고 내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거고. 하지만 내가 과거의 유령에 둘러싸여 있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그들은 침묵 속에 차를 몰았다. 지혜는 남편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언제 이 차가운 이방인으로 변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아니면 그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저 연기를 잘했을 뿐일까? 달서구청에서의 소박했던 결혼식이 떠올랐다. 그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어린 하은이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은이와 함께 매년 새해에 호두까기 인형을 보던 대구 오페라 하우스로 가는 길목. 딸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신호등 건너는 법을 배우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사거리. 첫 학교 가방 나비가 그려진 밝은 파란색 가방글 샀던 현대백화점. 참 집으로 방향을 틀던 재혁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는데 방도 새로 꾸미는 게 어떨까 싶어. 서재나 손님방으로 만드는 거지. 어차피 비어있을 텐데. 가구는 당근마켓에 팔고 애들 가구는 거의 새 거라 수요가 있을 거야. 지혜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다. 비록 죽었지만 그녀의 물건, 그녀의 방, 그녀의 존재의 흔적을 통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마치 하은이가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듯이 그 흔적들마저 지우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집은 수연이 어제 끓여놓은 식어버린 김치찌개 냄새로 그들을 맞았다. 냄비는 손잡이가 깨진 뚜껑이 덮인 채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있었다. 지혜는 기계적으로 구두를 벗었다. 현대백화점에서 하은이와 함께 샀던 바로 그 검은색 낮은 구펌프스였다. 딸은 엄마가 힐 신으면 펭귄처럼 걷는다며 편한 이 신발을 사라고 고집했었다. 나 샤워할게.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툭 던졌다. 그리고 잘 거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일이 산더미야. 지혜는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그가 하은이의 방문 쪽을 애써 쳐다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수채화 물감 향과 섞인 익숙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다. 딸은 최근 해부학 도감을 그리는 데 빠져 있었고 의대 입학 전에 인체 구조를 더 잘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었다. 부엌에서 지혜는 기계적으로 주전자를 데우고 찬장에서 가장자리가 이 빠진 컵을 꺼냈다. 언젠가 하은이가 매니큐어로 그 부분을 칠하려 했었다. 삐뚤빼뚤했지만 귀여웠다. 지혜는 어두워지는 창밖을 응시하며 멈춰섰다.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불빛들이 떠다녔고 TV 송신탑의 빨간 점들이 깜빡였다. 어디선가 멀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오늘 하늘공원 묘지의 축축한 땅속으로 의사가 되기를 꿈꾸던 금발 소녀가 묻혔다는 사실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한테 걱정하는 척 그만 좀 해. 지혜는 텅 빈 부엌을 향해 속삭였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걔를 유치원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 검사하고 방이 지저분하다고 야단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부 지워버릴 수가 있어? 수면제가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며 그녀를 끈적하고 불안한 잠 속으로 끌어당겼다. 꿈의 낡은 철교 근처 금호강 둑이 나타났다. 하은이와 함께 오리에게 먹이를 주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딸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어두운 형체가 어른거렸다. 엄마의 하은이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지만 지혜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 가방 안을 봐. 거기에 다 있어. 그 사람 믿지 마. 엄마. 그는 자기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두운 형체가 손을 뻗어 소녀의 등을 밀었고 그녀는 검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혜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고 잠긴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침대 머리맡 시계는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재혁이 통화 중이었고 그의 말투에는 평소의 슬픔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그의 말이 들려왔다. 내일 물건부터 시작할 거야. 응. 기한은 알고 있어? 걘 너무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의심 못할 거야. 중요한 건 서류야. 이번 주말까지는 전부 서명 받아야 해. 그 후엔 너무 늦어. 지혜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도 쉬지 않고 누워 있었다. 무슨 서류? 무슨 계획? 새벽 3시에 누구와 통화하는 거지? 아니,
보험사는 아직 질질 끌고 있는데 그건 흔한 일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이제 더 가까이서 들렸다. 지급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사고는 사고니까. 목격자들이 증언해 줄 거고.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그가 돌아오고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진 척하며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몇 초간 복도의 노란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졌다. 재혁이 옆에 눕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처럼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슬픔으로 지친 자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 대화는 회사 일이나 화물 운송, 뭐든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가 보험사에 대해 말했을까? 무슨 사고, 어떤 목격자들. 아침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지혜는 움찔하며 눈을 떴다. 창밖은 겨우 동이 트고 있었다. 지붕 너머 하늘은 더러운 손뭉치 색이었다. 복도에서 무언가를 바닥에 끄는 소리, 판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 침실에서 나와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재혁이 하은이의 방으로 가전제품이 담겨있던 거대한 상자들을 끌고 가고 있었다. 만약을 위해 베란다에 보관해 두었던 바로 그 상자들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그녀는 목소리가 졸린 듯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할 일은 미룰 수 없지.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회사 동료들이랑 얘기해뒀어. 모레 트럭 한 대 보내줄 거야. 이걸 빨리 치울수록 내 마음도 편해질 거야. 모레라고. 재혁 씨. 하지만 아직 49제도. 그가 획 돌아섰고 지혜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서 그런 분노가 타올랐기에 순간 그녀 앞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언제까지 그깟 헝겊 쪼가리들에 매달릴 거야. 그가 상자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거기 있는 개가 우리가 언제 자기 잡동사니를 정리하는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그만 좀 징징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혜는 손을 목에 갖다 댄 채 서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재혁의 여러 모습을 봤다. 피곤한 모습, 짜증내는 모습, 일이 잘 안 풀릴 때 화내는 모습까지. 하지만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관자놀이에 핏대가 서는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도 자신의 폭발에 놀란 듯했다.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여보.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스트레스, 장례식, 잠 못 이룬 밤 다 그것 때문이야. 그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지혜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냥 내가 빨리 기운 차렸으면 해서 그래? 이 물건들이 여기 있는 한, 넌 계속 고통스러울 거야. 차끌이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힘없이 말했다. 부엌에서 지혜는 싱크대에 기댄 채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심장이 목구멍 어디선가 쿵쾅거렸다. 이것은 타인의 슬픔에 지친 사람의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계획한 일을 방해받아 궁지에 몰린 짐승의 분노였다. 그녀가 아침 식사용 빵을 기계적으로 자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재혁이 문을 열러갔다. 현관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아래층 이웃인 박순자 여사님이었다. 새처럼 작은 눈을 가진 마른 노부인이었다. 지혜는 그녀를 맞으러 부엌에서 나갔다. 아이고, 지혜씨. 어쩌면 좋아? 이웃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이런 슬픔이 내가 떡 좀 가져왔어. 밥은 먹어야지. 그러다 아주 마르겠어? 감사합니다. 부엌으로 들어오세요. 박 여사님. 지혜는 떡을 받아 손님을 안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이웃은 식탁에 앉았고 지혜는 문가에 서 있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 앞에 찻잔을 놓았다. 나는 가서 일 좀 더 해야겠네. 재혁이 말했다. 두 분이서 얘기 좀 나눠요.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겠지? 박 여사님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자, 그럼 나는 방해하지 않고 이만 가볼게. 쉬고 몸 조심해. 지혜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이웃이 코트를 입고 있을 때 재혁이 하은이의 방에서 나왔다. 제가 박 여사님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지혜씨, 당신은 가서 좀 쉬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벽에 몸을 기대고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현관에서의 대화가 잘 들렸다. 보험은 그래도 잘 처리해뒀지. 박 여사님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말이야. 알잖아.
서류에 문제라도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조용히 하세요. 재혁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벽이 얇아요. 다 처리됐습니다. 걱정 마시고 약속한 건 받으실 겁니다. 얘기한 대로요. 빚은 다 갚으셨어요. 우리 계산은 끝났습니다. 지혜는 숨도 쉬지 않고 얼어붙었다. 약속한 것 무슨 빚? 무엇 때문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 떠났다. 지혜는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다.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겠다며 일단 물건 정리를 시작하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떠난 후 그녀는 딸의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햇살 조각들로 그녀를 맞았다. 창밖에 눈이 구름 사이로 간신히 비집고 나온 드문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벽에는 인체 골격, 근육계, 혈관계를 묘사한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다. 선반에는 하은이가 12살 때부터 생일 선물로 조르고 용돈을 모아 수집한 의학도감 컬렉션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능 준비를 위한 교과서 더미가 쌓여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색색의 스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지혜는 침대에 앉아 큰 곰자리 모양이 프린트된 부드럽고 푹신한 이불을 손으로 쓸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티셔츠, 청바지, 중학교 졸업식 때 샀던 바로 그 물방울 무늬 원피스. 옷장 가장 깊은 곳에서 흰 가운을 발견했다. 실습생이라는 명찰이 달린 풀 먹여 빳빳한 새 가운이었다. 하은이가 여름에 동물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첫 월급으로 산 것이었다. 엄마, 보세요. 그때 그녀는 집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진짜 의사 가운이에요. 진짜 의사들처럼요. 의대 합격하면 이거 입고 다닐 거예요. 지혜는 가운을 얼굴에 파묻고 딸의 희미한 향수 냄새 바닐라와 제스민이 섞인 향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어제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 없이 격렬하게 울었다. 문이 너무 세게 열려 벽에 부딪혔다. 내가 징징거리지 말고 다 싸라고 했잖아. 재혁이 그녀의 손에서 가운을 빼앗았다. 그는 가운을 구겨 자선기부라고 쓰인 상자에 던져 넣었다. 그만해. 이제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지혜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가방에 닿았다. 하은이가 마지막 날 아침 집을 나설 때 맸던 그 가방이 아니라 좋아하는 밴드 패치가 붙어있던 낡은 학교 가방이었다. 형사는 3일째 되던 날 차에 있던 유류품을 돌려주었지만 거기에는 텅 빈 새 가방과 운전면허 학원 서류, 그리고 박살난 휴대폰뿐이었다. 이 낡은 가방은 하은이가 집에 두고 간 것이었다. 지혜는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딸은 이 가방과 절대 떨어지지 않았고 빵 사러 가게에 갈 때도 들고 다녔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안에는 교과서와 공책, 필통이 들어있었다. 지혜는 거의 기계적으로 물건들을 뒤적이다가 해부학 교과서 안에서 4번 접힌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둥글고 대문자에 장식이 들어간 하은이의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엄마, 만약 엄마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 사람이 결국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거겠지? 전에는 엄마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는 전부 부인하고 나를 망상가로 몰아붙일 테고 그러면 나는 내 집에서 적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경찰서에 가기에는 의심뿐이라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전부 가방의 비밀 주머니 안에 있어요. 엄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마세요. 정말 사랑해요.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지혜는 간신히 안감에 숨겨진 주머니를 찾아냈다. 안에는 서류가 든 얇은 파일이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자 종이들이 부채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보험증권 2개, 이지혜의 생명보험 15억, 강하은의 생명보험 4억, 수익자는 단 1명의 강재혁, 은행거래 내역서 빚 18억, 대출, 사채,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메신저 대화 내용 프린트, 재혁과 어떤 최유라라는 여자의 스크린샷. 지혜는 날짜를 훑어보고 온몸이 차가워졌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15년 전 그들의 결혼 첫 해의 것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 자기야. 우리가 꿈꾸던 대로 다 될 거야. 15년은 너무 길어. 재혁 씨, 우리 언제 같이 살 수 있어? 곧, 내 사랑. 아주 곧 짐덩어리를 처리하고 새 삶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 든 작은 녹음기. 지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은 재혁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 못해, 경찰.
걔들 신경도 안 써. 그런 사건 하루에 수십 건씩 있다고. 중요한 건 모든 게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몇 주 안에 다 끝날 거야. 이게 문제의 첫 번째 부분을 해결해 줄 거고. 녹음이 끊겼다. 지혜는 흩어진 서류들 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15년의 거짓말, 15년의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 연기. 하지만 실제로는 차가운 계산, 빚, 그리고 그가 죽일 준비까지 되어 있었던 여자. 죽였다. 문제의 첫 번째 부분은 하은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었다.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혔다. 재혁이 돌아왔다. 지혜는 미친 듯이 서류들을 모아 파일에 다시 쑤셔 넣고 가방에 집어넣었다. 어디에 숨기지? 욕실 환풍구. 그녀는 손톱 가위로 나사를 풀고 환풍구 통로 안에 가방을 밀어 넣은 다음 다시 덮개를 나사로 조였다. 안색이 안 좋네. 재혁이 식탁에 초밥 상자를 놓으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연어 초밥으로 시켰어. 와인도 샀어. 그 칠레산 와인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잔을 살뜰히 채워주었다. 지혜는 공포에 질려 빠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무언가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반짝이더니 그녀의 잔 속으로 사라졌다. 나 안 마실래? 그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머리가 아파. 그냥 수면제 먹고 누울래? 아니야. 그가 잔을 더 가까이 밀었다. 한 모금만 해. 영혼을 기리며. 아니, 미안해. 정말 몸이 안 좋아. 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쉬어.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지혜는 물을 크게 틀고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윤태식 경감의 이름을 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강력계 팀장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5년 전 아버지 공장 창립 기념일에서였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윤 경감님, 저 지혜예요. 이동진 씨 딸. 지혜구나. 목소리에 온기가 실렸다. 세상에, 이게 얼마 만이야? 아버님은 잘 계시고? 아빠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경감님, 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말 그대로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해졌다. 지금 어디야? 위험한 상황이야? 네, 그러니까 전화로는 말 못해요.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요? 서문시장 근처 낡은 카페. 알지. 허름한 곳, 쉼터라고. 아침 9시에. 혼자 오고 아무도 널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야. 윤태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해결할 테니 걱정 마. 약속할게. 그녀는 물을 끄고 휴대폰을 숨겼다. 거울에는 커다란 눈을 한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방금 자신이 자기 딸의 살인범과 한 집에 살고 있으며 자신도 무덤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생겼다. 과거의 인연, 재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이 끔찍한 악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아침까지 버텨야 했다. 단 하룻밤만. 아침은 매서운 추위로 시작되었다. 창문에는 어릴 적 하은이가 냅킨으로 오리던 눈송이 모양의 성애가 꼈다. 삐뚤빼뚤하고 비대칭이었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지혜는 보물이라고 적힌 파일에 보관했었다. 그녀가 잠 못 이룬 밤의 피로를 애써 연기하며 내려왔을 때 재혁은 이미 현관에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디가? 사무실이지. 당연히. 보험 서류 준비해야 해. 그가 스카프를 고쳐 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 혹시 어디 갈 계획이었어? 스튜디오에 개인 물건 가지러 가야 해. 무급 휴가 냈거든. 내가 태워다 줄게. 아니야. 괜찮아. 택시 부를래. 당신은 할 일 있잖아. 난 혼자 있고 싶어. 드라이브도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재혁은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고 국채보상로에 있는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 주소를 입력한 다음 자신의 계정으로 차를 불렀다. 지혜는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가 자신의 모든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색 K5, 번호 847. 5분 후에 도착할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차 안에서 지혜는 차가운 유리에 몸을 기댄 채 길모퉁이를 세웠다. 국채보상로,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걸린 낡은 약국 건물 앞에서 그녀는 기사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약 좀 사야 해서요. 진정제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내려서 약국 문으로 향하는 척했다. 하지만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맞은편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가 낡은 소나타에 올라탔다. 주소를 말하고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다. 윤태식 경감은 이미 반쯤 비어있고 탄 팬케이크와 값싼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나는 카페 구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귀밑머리가 완전히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진짜 전문가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다. 지혜야, 앉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밤새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열었다. 보험 증권, 은행 거래 내역, 스크린샷, 대화 내용. 그녀는 하은이의 쪽지, 녹음 파일, 어젯밤의 독살 시도에 대해 말을 삼키며 빠르고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그의 미간만 점점 더 좁혀질 뿐이었다. 원본은 어디 있어? 욕실 환풍구 안, 하은이 가방 속에 있어요. 자, 잘 들어. 사고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보험은 정황 증거고,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야. 실행범을 찾거나 재혁 본인의 자백을 받아내야 해. 자, 이거. 그가 핀이 달린 작고 검은 단추 하나를 건넸다. 마이크야. 옷에 달아둬. 녹음은 자동으로 돼. 그리고 이건 내 개인 번호. 3시간마다 문자 보내. 한 단어라도 안 보내면 팀 데리고 출동할 거야. 알겠어. 윤 경감님, 저 돌아가기 무서워요. 이해해. 하지만 지금 내가 사라지면 그는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해. 넌 할 수 있어?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지혜는 마이크를 블라우스 기대 달고 스카프로 가렸다. 새 택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왔다. 알리바이가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아파트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로 윙윙거렸다. 하은이의 방에서는 재혁의 운송회사 유니폼을 입은 인부 2명이 마지막 상자들을 옮기고 카페툴 말고 있었다. 돌아왔어. 재혁이 부엌에서 나오며 수건에 손을 닦았다. 스튜디오는 어땠어? 괜찮았어. 대표님이 휴가 허락해 주셨어. 이상하네. 1시간 전에 거기 전화했는데 너 없었다던데? 지혜는 억지로 어깨를 으쓱했다. 맞은편 카페에서 클라이언트랑 미팅 있었어. 급한 주문이라.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가서 쉬어. 안색이 안 좋네. 욕실에서 지혜는 가장 먼저 환풍구 덮개를 확인했다. 나사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나사 하나가 그녀가 조였던 것과 다르게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나사를 풀고 덮개를 치웠다. 안은 비어 있었다. 가방이 사라졌다. 뭘 잃어버렸나? 재혁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렸다. 지혜는 획 돌아섰다. 그는 문가에 기대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바로 그 파일, 하은이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내 딸이 재미있는 서류들을 모아놨더군. 그가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는 사람처럼 페이지를 넘겼다. 똑똑한 아이였어. 자기 분수에는 넘치게 똑똑했지? 당신이 죽였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죽였다니. 재혁은 놀란 척했다. 지혜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슬픔 때문에 정신이 나갔구나. 그건 사고였어. 경찰도 확인했잖아. 그럼 이건 뭔데? 그녀가 파일을 가리켰다. 보험, 빚, 최유라랑 15년 동안 나눈 메시지. 그가 서류를 훑어보자 지혜는 그의 턱 근육이 움찔하는 것을 보았다. 하은이는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코를 들이밀었어.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녹음은 당신이 그랬잖아. 모든 게 사고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것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재혁은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세면대 가장자리에 놓고 그녀를 보았다. 눈빛이 변했다. 마치 누군가 그의 눈 뒤에 불을 끈 것 같았다. 너 그거 들었구나.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그럼 다 아는 거네? 그는 문틀에 기댔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받아주지도 않을 녹음기 들고 경찰서에 달려갈 거야? 내가 지금 당장 태워버릴 이 종이 쪼가리들 들고? 난 이미 말했어. 모두에게 말했어. 거짓말. 그가 고개를 저었다. 말했다면 벌써 제복 입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겠지? 하지만 넌 혼자야. 그리고 내가 뭘 찾았는지 아무도 몰라. 나 말고는?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지혜는 차가운 타일에 등을 부딪히며 뒤로 물러섰다. 15년이야. 지혜야. 15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남편 연기를 했어.
내가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는 차분하게 거의 일상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은이도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사고 일주일 전에 나한테 와서는 아빠, 유라 아줌마랑 비대대해 알아요. 아빠가 직접 떠나지 않으면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라고 하더군. 날 협박하려 들었어. 17살짜리가. 세상에 지혜가 24이었다. 걔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 너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반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난 모든 걸 멋지게 꾸밀 계획이었거든. 딸의 죽음 이후 우울증, 다리에서 투신 자살, 유서까지 대신 써주려고 했지? 하지만 이제 즉흥적으로 해야겠네. 15년이야. 재혁 씨, 15년 동안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리고 난 유라를 사랑했지? 항상. 넌 임시방편이었어. 지혜야. 편리한 위장이었지? 사업을 위한 번듯한 가족. 내 부모님이 주신 괜찮은 아파트.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인맥. 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 빚이 목을 조이고 채권자들이 압박해와 보험금 19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가 욕실로 들어서며 출구를 막았다. 오늘 누구 만났어? 아무도.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했잖아. 거짓말. 넌 거기 없었어. 택시 앱을 확인해보니 약국까지 가서는 사라졌더군. 누구 만났냐고. 당신은 이해 못해. 모든 사람이 당신 같은 쓰레기인 줄 알지만 신경 써주는 사람들도 있어. 재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흔들었다. 이름. 누구한테 말했어? 모두에게. 그녀가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경찰, 검찰, 기자들. 모두가 당신이 살인자라는 걸 알아. 그가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지혜는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안에서 짠맛이 났다. 거짓말. 그가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경찰에 말했다면 벌써 여기 와 있었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있으니까. 재혁은 욕실에서 나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 지혜는 일어나 불타는 뺨에 손을 대고 휴대폰을 꺼냈다. 윤태식 경감에게 보낼 단 한 단어의 문자. 도와주세요. 5분 후 문이 활짝 열렸다. 재혁은 스카치 테이프와 의료용 가방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 가방을 알아보았다. 남편이 약국 체인에 의약품을 운반할 때 가끔 집에 나타났던 가방이었다. 조용히 해. 그가 경고했다. 이유들 없어. 확인했어. 인부들은 벌써 갔고 박 여사님은 병원에 갔어. 3시 예약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출근했고 소리쳐봤자 아무도 못 들어. 그는 스카치 테이프로 그녀의 손을 등 뒤로 묶고 다음으로 다리를 묶었다. 지혜는 저항했다. 하지만 그는 더 강했고 마치 사람을 묶는 것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가장 웃긴 게 뭔지 알아? 그가 가방에서 앰플을 꺼내 투명한 액체로 주사기를 채우며 말했다. 하은이도 마지막 순간에 저항하려고 했어?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하지만 너무 늦었지. 물리 법칙이잖아. 지혜야. 질량 곱하기 속도. 그리고 안녕. 중앙선 침범. 괴물. 그녀가 헐떡였다. 현실주의자. 이 세상에서는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주의자가 살아남는 거야? 자, 이제 말해. 누구 만났는지. 아니면 긴장을 푸는데 좀 도와줘야 할까? 초인종 소리가 총성처럼 울렸다. 재혁은 주사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누구지? 초인종이 길고 집요하게 다시 울렸다. 강재혁 씨,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그는 창백해져서 욕실에서 뛰쳐나갔다. 부엌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아래 마당에는 순찰차 2대가 서 있었다. 젠장. 그는 욕실로 다시 달려와 지혜의 머리채를 잡았다. 누구한테 말했어? 아래층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문을 부수고 있었다. 재혁은 욕실에서 뛰쳐나갔고 지혜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의 발소리, 그리고 깨지는 유리 소리를 들었다. 1분 후 윤태식 경감이 권총을 겨눈 채 욕실로 뛰어들어왔다. 지혜야. 세상에, 이 자식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차려. 지금 풀어줄게. 그는 칼로 테이프를 자르고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핑 돌았다. 도망쳤어요.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못가. 구역은 봉쇄됐어. 자백 녹음했어? 그녀는 마이크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경감은 조심스럽게 단추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다. 잘했어.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야? 일단 앉아 있어. 재혁은 도망쳤다. 그는 1층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창틀에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아스팔트 위를 굴러 일어섰다. 마당을 가로질러 만약을 위해 1년 전에 봐두었던 담장 구멍으로 향했다. 항상 비상구를 마련해 둬야 해. 다리는 그를 골목길로, 차고들 옆으로, 어떤 할머니가 작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놀이터 옆으로 이끌었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였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누구한테 연락한 거지? 금호강 둔치가 갑자기 나타났다. 잿빛 물줄기, 낮은 하늘, 그리고 앞쪽에 인도교. 그가 휙 지나가자 몇몇 행인들이 옆으로 비켜섰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이미 듣지 못했다. 귓가에는 피가 고동쳤고 눈앞에는 붉은 원들이 떠다녔다. 다리 위에서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앞쪽에는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권총집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뒤에서는 발소리와 목소리, 그리고 멈추라는 명령이 들렸다. 그는 덫에 걸렸다. 재혁은 난간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은 검고 기름지고 무심해 보였다. 11월, 기온은 5도도 안 될 것이다. 물살은 빨랐다. 그도 알았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낚시를 했었다. 저 먼 과거의 삶에서. 시민분, 가장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확성기에서 왜곡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는 거의 웃을 뻔했다. 악화시키지 말라고. 의붓딸 살해, 아내 살해 미수, 보험 사기. 이보다 더 악화될 게 어디 있단 말인가. 생각들이 조각난 채 스쳐 지나갔다. 재판, 판결. 운이 좋으면 15년 중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는 교도소에서 아이들을 건드린 놈들 비록 의붓딸이라도, 거의 성인이라도 책에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았다. 유라는 15년 동안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곧 자기야. 조금만 더 이제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증언하며 그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녀의 입장이었어도 그는 똑같이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난간에서 물러나십시오. 재혁은 다리를 난간 너머로 넘겼다. 금속이 손바닥을 차갑게 태웠다. 이상하게도 이런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5살짜리 하은이가 혀를 쏙 내밀고 집중해서 종이배 접는 법을 가르쳐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봐요. 재혁 아빠.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아빠가 아니었다. 단 한 번도 아니었다. 두 번째 다리가 난간을 넘었다. 이제 그는 좁은 턱에 서서 얼음장 같은 금속을 붙잡고 있었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산채로는 못 잡는다. 그는 나지막이 자신에게 말했다. 쓰레기 같은 놈들, 기다리지 마라. 그리고 손가락을 놓았다. 물이 콘크리트 판처럼 가슴을 쳤다. 순간적으로 몸을 마비시키는 추위가 갈비뼈를 쥐어짰고 폐에서 공기를 몰아냈다. 물살이 그를 아래로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머리 위로 멀고 무심하게 번져가는 하늘의 얼룩이었다. 3일 후 윤태식 경감이 지혜에게 전화했다. 찾았어. 하류 쪽에서 어부들이 죽었어. 지혜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거짓과 죽음으로 가득 찬 아파트에 있을 수 없어 친구 수연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다. 너는 어때?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낄 필요 없어. 그게 정상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차 소음과 배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혁이 운송회사 정비공 잡았어. 증언하고 있어? 강재혁이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 내라고 돈 줬대. 박 여사님은 공범 혐의로 구속됐고 내 동선을 감시하고 그에게 보고했어. 재혁이가 3년 동안 체납한 그녀의 관리비를 갚아줬더군. 그걸로 약점을 잡고 있었던 거야. 최유라는 신문 받았는데 계획은 알았지만 직접적인 가담 증거는 없어. 일단 참고인 신분이야. 지혜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의. 이상하고 공허한 단어였다. 딸의 살인범은 죽었지만 하은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15년의 삶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대구의 아파트를 팔고 경주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재택근무로 어린이 책 사파를 그린다. 저녁에는 종종 베란다에 앉아 허브차를 마시며 숨 너머로 해가 지는 것을 본다. 재혁을 용서했는가? 아니.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증오는 더 이상 그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지 않는다. 그녀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잊지는 않지만 고통이 매일의 새로운 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집안 선반 위에는
하은이가 의류용품 가게에서 흰 가운을 입어보던 날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으며 장난감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 척하고 있다. 살아있고 행복하고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중요한 유일한 진실이다. 재혁의 거짓말도 그의 배신도 수십억의 보험금도 아니다. 생명을 구하기를 꿈꾸던 소녀가 바로 그렇게 밝고 착하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가져다준 그 선함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혜는 눈을 감고 마지막 햇살을 얼굴에 받았다. 어디선가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울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고 그녀는 살아갈 것이다.